19년 지방직구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해설자고 강평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총평이 어디에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참고 좀 하시면 되고 이번 지방직 구급 시험 문제는 평이었습니다.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한 사람한테 평이했다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 평이했다는 뜻은 항상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은 평이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은 학생들하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서로 접촉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뭐였나 95, 100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난이도는 85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8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합격권에 있기 위해서는 85는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실수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수 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봅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봅시다. 합리성의 개념이죠. 합리성의 개념에서 이 개념이 뭐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선택되느냐. 이건 뭐예요? 사이먼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적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성적 사고 과정의 합리성을 사이먼은 뭐라고 그래?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그러는 거고 합리성의 개념으로 맞는 거죠. 2번 효과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능률성, 목표 달성도. 이것도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효과성이 목표의 달성도고 능률성이 투입분의 산출입니다. 오케이. 당연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의사의 존중 수령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민주성이고 대내적으로 뭔다? 권한을 넘겨준 거나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민주적 운영이죠. 수평적 형평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오케이, 같은 것은 같게, 오케이, 이게 수평적 평등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같은 것은 같게 수평적 평등이고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적 평등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고 2번 갑시다. 대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맞죠? 대표 관리제는 소극적인 대표가 뭐예요? 사회 인적 구성 비율이 그대로 관료의 인적 구성 비율로 일치하는 거죠. 이런 소극적 대표가 어디로 연결된다? 적극적 대표로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2번 역관제 폐단을 시정하기에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대표 관리제는 다시 대두 배경과 장단점 위주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역시 이번 시험 문제도 대두 배경이 답으로 나온 거죠.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실적주의고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그 적극적 인사행정 1유형이 뭐다? 대표관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관제 폐단을 시정하기에 등장했다. 여기 틀릴 거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오케이. 오히려 강자가 차별을 당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오케이. 완화한다. 이렇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번은 아까 뜻이 다 틀린 거죠. 이것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고.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적 인적 구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 관리제를 뭐라 그래? 균형 인사 정책이라 그래. 그러면 미국은 대표 관리제를 뭐라 그래? 적극적 조치라 그래. 적극적 조치. 오케이. 맞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적극적 균형, 적극적으로 균형을 달성한다. 그래서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적극적 조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됐죠? 3번 문제 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는 않는다. 들어봐요. 옳지 않은 거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 델파이란 말.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이 델파이죠. 몇 년도에? 1948년도에 누가?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겁니다. 1948년 랜드 연구소가 누구의 주관적인 미래측 기법이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미래측 기법입니다. 언제? 48년. 누가? 랜드 연구소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미래측 기법이 델파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갖습니다. 델파이는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거고 누구는 정책 델파이는 누구? 극단적인 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표값을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대표값을. 델파이는 평균값입니다. 오케이. 델파이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거고 정책 델파이는 극단적인 값이다. 오케이. 그러면 인마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거죠. 오케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답 1번이죠. 2번.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맞죠?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근데 합리 모형은 현실이야, 이상이야.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겁니다. 오케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아이디어가 다 도출될 때까지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다 도출될 때까지는 비판해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고도로 직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 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직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누가? 최고 관리지. 이게 직권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주도하는 거죠. 오케이. 답 몇 번이고? 1번입니다. 4번.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죠. 적극적인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보 획득하는 거. 두 번째가 타협과 조정을 해서 합의해 버리는 거죠. 그럼 소극적 방법에 보수적 결정이 있고 악조건 가중 분석이 있고 분기점 분석이 있고 많죠? 민감도 분석도 있고 상황 의존도 분석도 있고 가해성도 있고 쭉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타협이죠. 그 다음에 정책 실험을 해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잘 봐봐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조직이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를 획득하는 거고 조치를 취하는 두 번째 방법이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실험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실험은 학습이에요. 학습. 오케이. 시범학교를 통해서 해본다거나 시범지역을 통해서 해본다거나 오케이. 그러면 해피는 소극적으로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오케이. 지연이나 해피는 소극적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 몇 번이고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갑시다.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광역행정이죠.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합니다. 맞죠? 그게 광역행정이니까.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답은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여기 좀 보게. 얘가 결정권을 갖는 걸 뭐라 해? 직권. 얘가 갖는 걸 뭐라 그래? 분권. 중앙정부가 갖는 것을 뭐라 그래? 중앙집권. 지방정부가 갖는 걸 뭐라 그래? 지방분권. 새로운 중앙집권을 신중앙집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광역행정이라는 말이야. 오케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 올라가는 플로우상의 개념을 광역행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집권성을 촉진하는 요인들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집권성을 촉진하는 요인 5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집권적인 것을 촉진합니다. 맞죠? 두 번째, 일부 효과가 발생하면. 세 번째 뭐예요?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생활권이 확대되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생활권이 확대되며. 네 번째 뭐다? 국민적 체제 수준.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예요? 위기잖아요. 위기. 이 5개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은 규모의 경제가 없고 예부 효과도 없으면
그건 바로 티부가설이 성립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가 더 효율적인 거죠. 이들이 나타나면 중앙집권이 효율적인 것이고 이들이 안 나타나면 티부가설이 성립하니까 지방자치가 효율적인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광역행정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번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오케이. 광역적으로 처리합니까 뭐예요? 기초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균질적인 거죠. 오케이. 6번 갑시다. 옴부즈만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케이. 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옴부즈만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웨덴입니다. 오케이. 핀란드 아니야? 스웨덴입니다.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의합니다. 오케이. 전통적인 스웨덴 옴부즈만 의회 소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 성격이 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기관이면서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오케이. 됐죠? 법률상 기관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오케이.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이죠. 봅시다.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일반하게 특별히 기금을 포함한다. 이런 거 일단 이렇게 해놔야죠. 왜? 선생님 기금 중에서 비금융성 기금은 포함되고 금융성 기금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 게 일단 놔도. 오케이. 통합재정 기간 범위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포함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 통합재정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포함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뭐한다? 오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다 포함됩니다. 오케이. 뭐가 포함 안 되고? 공공기관이 포함 안 되고.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고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포함됩니다. 오케이. 요거 틀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포함되는 거고 얘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면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아니라 내부 거래도 빼야 되고 뭣도 빼야 돼? 보전 거래도 빼는 겁니다. 오케이. 통합 예산을 작성할 때는 내부 거래도 빼야 되고 보전 거래도 빼야 됩니다.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 규모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면 세입과 세출 총계 개념을 작성해 순계 개념입니다. 오케이. 통합 예산은 내부 거래 등을 차감한 예산 순계 개념으로 작성합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 몇 번이고?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아니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만 되는 거고. 8번 갑시다. 로이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겁니다. 보수, 선거구 다 보수죠. 요건 뭐예요? 다 구성정책이고 정부 조직 신설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선거구를 조정한다거나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연금을 개정하는 거 전부 다 구성정책입니다. 4번은 무슨 정책? 답은 4번인데 국유지를 불한다는 말은 뭐예요? 국유지를 불한다는 말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배분 정책이 배분, 분배 배분 정책이죠. 국유지 불안은 분배 배분 정책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9번 갑시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오케이?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예산 심, 예산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아 틀려요?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지. 오케이? 너무 쉬워서 지금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 다시 봅시다. 예산 편성과 예산과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2번. 예산 집행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BB, 총익계산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았죠? 그러니까 신축성은 전통적 예산 원칙 A잖아요. EBB는 무슨 원칙이에요?
사전 의결의 원칙도 이해가 되고 한정성의 원칙도 이해가 되죠. 구체적인 집행은 사전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 이해고 100억만 쓰라 그랬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105억을 써야 되죠. 5억이 어디서 와요? 예비비에 소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이해이자 한정성의 원칙의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총액 계상은 무슨 원칙이에요? 총액 계상 예산이 무슨 원칙이에요? 명료성의 원칙의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명료성의 원칙의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 3번. 답은 2번이죠.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전략된 예산 일부를 예산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략된 것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은 미약하다가 아닙니다. 미약하다가 아니라 이 지문이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기출문제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출 한도를 정해주잖아요. 그 지출 한도를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울러서 그 사업이 뭐한다?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했을 때 그에 대한 뭐한다? 예산 사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한번.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이 미약한 게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고. 오케이? 10번 갑시다. 2016년 이후 정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부 조직 개혁이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죠. 맞죠? 행정안전부청으로 소방청도 있죠. 또 하나가 있죠. 경찰청도 있죠. 소방청, 경찰청이 오케이 행정안전부 예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죠. 이거 이제 물어볼 때가 됐죠. 2차 정부 조직 개편으로 뭐한다? 물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환경부로 일원화된 거죠. 2차 정부 조직 개편으로 물관리가 어디로 일원화됐다?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물관할권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 게 아니라 뭐한다? 물관리는 어디로 일원화됐다?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고. 오케이. 이거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어떻게 다루냐면 이 기출문제가 뭐한다? 일원화가 안 됐다 해서 그때 당시 오는 점이네. 2차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개편돼서 기출문제 변형이라 해갖고 기출문제집에 수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하죠. 요거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직업공무원제. 1번. 정고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 맞죠?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촉진한다.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맞잖아요.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친화적인 제도예요. 동의는 아니고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보수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가 뭐예요? 공무원 집단이 특권화되고 침체화되는 것을 보수화라 그래요. 뭐라고? 공무원 집단이 특권화되고 침체화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보수화됐다는 말이에요. 아울러서 뭐한다? 폐쇄형을 통과하는 직업공무원제 계열은 뭐한다? 일반행정가야, 전문행정가야. 이들은 계급제하고 친화적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고 이것도 틀렸고 뭐예요?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도 틀린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추구합니다. 왜? 직업공무원제가 계급제하고 친화적. 오케이. 그래서 일반행정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고 3번 봅시다.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기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가장 강력한 실무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직 내에서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폐쇄형이니까 다 승진해서만 올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승진적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2번 갑시다.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장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신행장학은 미국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 근대화 지원에 주력합니다. 12번 1번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신행장학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발전행정론은 후진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행장학은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 근대화 지원에 주력합니다. 후진국에서 나온 이론이죠. 신행장학, 정치행정 이원론, 독자적 행정 이론을 발전 다 맞아요. 새로운 행정학 이론이니까 신행장학인데 신행장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냐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정치행정 이론론. 왜? 행정이 뭐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행정 이론론. 아우러서 뭐한다?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후갱태론의 이론입니다. 답 2번이고 3번 신행장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합니다. 후갱태론이야. 신행장학 알도가 주도한 1968년 미네부르크에서 태동합니다. 2번입니다. 13번 갑시다.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은 안정을 지향하는 거야? 변화에 적응하는 거야? 변화에 적응하는 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한다? 변혁적 리더는 뭐한다?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영감적 리더도 있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부하를 배려해야 되고 지적 자극도 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봅시다.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 관료제 탈관료제야. 안정을 지향하는 게 관료제 탈관료제야. 관료제.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이 뭐예요? 탈관료제.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에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어디 리더십이야? 탈관료제에 적용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1번 질문 다시 봐봐요. 1번 질문을 다시 봅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죠. 조직 참여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한 요거 앞에 봐.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혁적 리더십은 탈관료제. 변화에 적응한 탈관료제는 직권이요, 분권이요. 분권이요, 분권. 그래서 참여가 많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합한 거예요.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외외 관리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외외적인 관리에 초점을 둔다. 외외한 관리야, 변혁적 관리야. 변혁적 관리라니까. 봐봐. 안정적인 것은 뭐예요? 관리를 안 해요. 외적인 것만 관리를 해요.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게 외적인 것만 관리한단 말이야. 통제도 일상적인 것을 통제해요. 외적인 것만 통제해요. 외적인 것만 통제하는 거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뭐한다? 안정적인 상황은 하던 규칙대로 하는 거고 외적인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외적인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 뭐한다? 거래적 리더십.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은 외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변혁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뭐야 봐? 외적 관리라는 게 뭐냐면 리더와 부하 간에 합의를 했을 거 아니야. 부하 네가 이걸 달성해. 그럼 내가 어떤 보상을 줄게. 부하의 업적에 따른 리더의 보상 있잖아요. 부하의 업적에 따른 리더의 보상. 이게 있으면 뭐한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벗어났을 때만 외적으로 리더가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다시 한번. 외에 의한 관리라. 외적인 것에 의한 관리라는 것은 서로 합의한 리더와 부하가 합의한 뭐한다? 성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만 리더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한 대로 하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외적 관리란 뜻이 뭐냐면 리더와 부하가 성과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는 리더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합의한 대로 업적에 따른 보상을 주면 돼요.
그 성과에 미달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뭐한다? 리더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관리는 뭐한다? 거래적 리더십 핵심적인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에. 그럼 변혁적 리더십은 외적 관리가 아니라 변혁적 관리라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관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몰라도 뭐 앞에만 모르다도 답은 1번이에요. 2번.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쏘아줘야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개별적 배려.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건 뭐예요?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지적 자극이죠.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높입니다. 오케이? 그럼 4번은 뭐 돼? 4번은 이상행한 영향화요. 자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이상의 영향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답이 1번이 됩니다. 외적 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14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린드블러 같은 점중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은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오케이?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소에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습니다. 3번. 엣지온이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적 모형을 주장했다. 아이고 엄마 답은 3번. 엣지온이가 무슨 최적 모형이에요. 드로우가 최적 모형. 엣지온이는 혼합 모형. 엣지온이는 혼합 모형. 오케이? 원래 막 표정 봐라. 뭐 틀리고 있는 것 같다. 틀리고. 그럼 몇 번을 답을 했대? 답은 3번인데? 나 방금 표정 봤다. 몇 번을 답을 했대? 3번이지. 예, 맞아요.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소에 출발한 거예요.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한된 합리성을 갖지. 그러니까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번이요. 3번. 혼합 모형입니다. 드로우가 최종 모형이고. 스타인브루 또 요로 했어? 요로? 아니 답이 이해를 하지 마.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티क्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리제에 이루어진 정책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티क्스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습관대로 적응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뭐 한다? 시정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답 3번입니다. 15번 봅시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주민참여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으면 맞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구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18세는 처음 봤다. 태어나서. 19세. 오케이. (16번입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진 정책 변동 모형입니다. 분석 단위로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둡니다. 신년책의 학습 등의 요인은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예요?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둡니다. 신념책에 따라 뭐가? 지지연합이 달라지는 거죠. 사바테 정책 지지연합 모형입니다. 얘는 그럼 누구 거대? 킹던의 흐름 모형. 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정책 변동에 도입한 거죠. 답은 3번이고 그럼 4번은 뭐 돼? 홀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입니다. 홀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것도 기존의 기출문제 패턴하고 똑같아요. 17번 갑시다. 정책 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정책 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있죠. 오케이.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 있었을 때 개념이 있고 내적 타당도의 관계, 외적 타당도와의 관계, 그다음 실현 가능성이 있죠. 항상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인 걸 얘하고 비교하니까. 왜? 정책평가가 준실험을 주로 하니까. 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얘는 비동질성이고. 그럼 얘는 실험 집단만 있고 통제 집단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다? 내적 타당 아주 높고 낮죠. 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차이는 정책 효과인 거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뭐한다? 엄밀하게 구별하게 되면 실험 대상 집단이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은 무슨 효과라래? 호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A적 타당성은 확보가 안 됩니다. 오케이. 실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사회가 있으면 못 쓰죠. 얘는 뭐한다? 통제 집단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내적 타당성 약하고 그 자체가 모집단이죠. 통제 집단이 없다는 건 실험 집단이 모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화죠. 실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오케이. 됐죠?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직 9급은 철저하게 9급 스타일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7급 스타일은 뭐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9과 7급의 난이도 차이는 뭐예요? 그럼 준실험 설계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단절적 시계열도 있고 뭣도 있고 재기적 통제도 있고 쭉 있는 거죠. 진실험을 물어보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봅시다.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험 설계가 내적 타당성이 더 저해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거 내적 타당 최고인데? 얘가 중간이고? 답은 1번이에요. 1번. 오케이. 2번.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입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인과관계 추론의 적합성. 오케이. 내적 타당성입니다.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어요. 허위 변수, 혼란 변수, 오케이. 억제 변수 전부 다 인과관계 추론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허위 변수, 억제 변수, 혼란 변수, 오케이. 전부 다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이 필요한 맞죠? 똑같이 해야죠. 통질적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전부 다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니까 오케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질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1번이고 18번 갑시다. 옳은 겁니다.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등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 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 두 개가 필수고 나머지는 뭐한다? 소속 장관이 선택하는 거죠. 중요 사건 기록 보면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거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래? 자기 평정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기 평정입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기 평정입니다. 오케이. 평정자가 평정 대상을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대비 오차입니다. 오케이.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대비 오차입니다. 우리나라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너 말이 안 되지. 6급 이하의 공무원 무슨 직무성과 계약제가 돼. 6급 이하는 없어요. 기존에 5급 이하가 근무성적평가, 4급 이상이 성과계약평가, 고위 공무원단이 직무성과계약평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 몇 번? 3번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19번입니다.
예비 타당성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우리 이 측보다는 더 쉽게 나왔죠 지금.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도입됐다. 맞아요, 틀려요? 예비 타당성이 99년부터 도입된 거예요. 99년. 내입도 얕아. 9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2번.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건 외우고 있잖아요. 500억 이상 and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 오케이. 500억 이상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비 타당 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 정관이 그 결과 합의한다.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오케이. 예타 면제도 누가 한다?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4번 봅시다. 조사 대상의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답은 4번이잖아요. 예비 타당성, 경제성, 정책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타당성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거고 타당성 조사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거고 예비 타당성은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서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뭐 4번이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디? 국가채무죠. 왜 국가채무가 나온지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예측 못했을 뿐이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뭐 논쟁이 있었죠.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 뭐 채무 비율 갖고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그래서 한번 낸 것 같아요. 핵심 뭐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채무 비율이. 최근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높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출제될지는 진짜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출제된 논쟁은 최근에 한번 뜨겁게 했었죠. 오케이, 뜨겁게 했었습니다. 4번 한번 봅시다. 4번 좀 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일본과 미국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놨어요. 그거 그때 논쟁했을 때 그 보고 써놨는데 해설제 저 써내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한다? 38.2%밖에 안 돼. 그래 40%냐 45%로 앞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논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136%, 일본 233%.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양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고.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 채무 부담 행위를 할 때는 국회 의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해야 되죠. 그게 3번이에요.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채 종류는 국고채권도 있고 재정증권도 필요하고, 오케이? 애국한 평년기금도 필요하고, 또 뭐 또 있는지 알아? 국민주택채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국민주택이 이렇게 공급할 때 필요한 돈. 오케이? 많아요, 우리나라. 다음은 일단 몇 번? 3번입니다. 3번인데 아마 20번 문제는 가장 시사적인 문제였었는데 뭐 재미로 봤지 출제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재미로 봤지 출제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재미로 봤기 때문에 해설은 빨리 쓰대. 나 그 신문 봤는데 여기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수준이면 95점 넘겨야 돼요. 95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여러분 좀 열심히 하시고 보시면 구급 시험 문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구급 시험 문제 가장 큰 핵심은 기출 문제의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뭔다 기본적인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는 거죠.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혹시 반드시 뭘 봐야 된다고? 지문에 자꾸 익숙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험이 끝났고 그러면 뭔다 자신이 틀린 것을 반성하고 그다음 앞으로 남은 시험에 여러분 모든 정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